안녕하십니까. 이번 플럭스 아키텍처에 대해 발표하게 될 오른의자 8기 신현승입니다. 앞에 보면 플럭스 아키텍처 이제 밑에 리드 MVC 패턴이라는 문구를 같이 적었는데요. 간략하게 MVC 패턴이 뭔지와 한계점까지 좀 설명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MVC의 한계점과 플럭스의 등장 배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럭스 아키텍처의 정의, 세 번째는 플럭스 구조와 동작 흐름, 네 번째로 플럭스를 따르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좀 들어가기 앞서 이런 식으로 좀 첫 번째 목차의 주제를 MVC의 한계점이라고 좀 대못을 좀 받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기술에는 등장하는 데 이유가 있고 이러한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MVC 등장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로직이 좀 한 곳에 뭉쳐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로직이 한 곳에 좀 뭉쳐져 있다 보니 데이터 처리나 화면 출력이나 사용자 입력 처리 등이 좀 뒤섞여가지고 코드가 좀 매우 복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이 어렵거나 이제 취약했다는 점인데요. 한 부분을 좀 수정하면 다른 부분까지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디버깅이나 유지 보수가 좀 힘들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VC 패턴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좀 가장 짧고 명료하게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GUI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객체지향적으로 잘 구조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GUI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아이콘이나 버튼 이런 것들이 다 GU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UI를 가진 소프트웨어가 즉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애플리케이션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조화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MVC에서 M과 V와 C는 이제 각각 그 역할을 하는 곳에서 그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이제부터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백그라운드 로직과 데이터 조작을 담당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뷰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과 최종적인 출력을 담당하는데요. 말 그대로 좀 UI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요청 데이터 처리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는데요. 모델과 뷰의 좀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VC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VC 패턴의 데이터 흐름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뷰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이죠. 여기에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버튼 클릭 같은 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러는 이러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이를 처리한 뒤에 그 모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모델은 이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이제 컨트롤러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모델이 컨트롤러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뷰에게 바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컨트롤러가 이를 받아서 뷰를 갱신시키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따라서 뷰가 이제 UI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이제 변경 사항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MVC 패턴은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디자인 패턴입니다. 특히 백엔드 세계관에선 더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이 주로 HTTP 요청과 응답 이런 사이클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좀 적합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이 get users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치면은 이 서버의 컨트롤러는 이 get users를 서버의 컨트롤러가 먼저 받아서 이 get users의 라우팅을 한 후에 모델을 호출하여 유저 데이터 조회를 요청합니다. 모델은 그래서 이 유저 목록 조회를 수행하여 이를 다시 컨트롤러에게 이를 알린 다음에 컨트롤러가 뷰에게 요청을 하여 제이슨을 응답하도록 합니다. 이 제이슨 응답 받은 것을 리스폰스로 이제 뷰에서 생성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MVC 구조가 직관적이고 좀 유용했기 때문에
지금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나뉘어진 상태인데요. 이 나눠진 이 시점에서도 프론트엔드가 계속 MVC 패턴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적합하지는 않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알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인데요. 단일 HTML 페이지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SPA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 전환이 없이 동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깜빡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프론트엔드는 SPA가 구현이 되면서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까지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뷰와 모델 사이에 접근을 편리하게 하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 방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 하나의 컨트롤러로 여러 가지의 뷰와 모델을 관리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와 같이 데이터의 흐름이 좀 복잡해지면서 디버깅도 어려워지고 유지 보수도 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메타, 페이스북에서 똑같이 겪었습니다.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이 플럭스 아키텍처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개발팀이 큰 버그를 겪기 이전에도 페이스북 개발팀에서는 MVC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조가 너무 복잡해진 탓에 새 기능을 추가할 때 뭐시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좀 저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뒤로 일어난 좀 큰 그 버그는 뭐였을까요? 바로 메시지 알림 버그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저희는 로그인을 할 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알림 1이 이렇게 떠 있다면 저희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읽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알림 1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그는 메시지를 분명히 읽어서 알림이 사라졌었는데 잠시 후에 사용자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알림 1이 다시 표출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알림이 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여러 모델과 뷰 간의 복잡한 이 데이터 처리에 사이클이 꼬이거나 또는 무한 루프가 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개발팀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랬습니다. 모델과 뷰로의 데이터 전달, 그래서 이 사용자 입력에 따른 뷰 모델 업데이트, 이 모델 간 상호 업데이트.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 변화가 비동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 하나의 변경이 다수의 변경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태가 여러 컴포넌트에서 동기화되다 보니까 버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페이스북은 플럭스 아키텍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플럭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이 단방향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VC와는 좀 다른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플럭스 아키텍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플럭스 아키텍처의 정의는 이제 플럭스 공식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영어가 좀 적혀져 있지만 이걸 좀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은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활용한 리액트용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참고로 리액트 또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리액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럭스 아키텍처를 만들게 된 것이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와 같은 좀 큰 버그인 메시지 알림 버그나 이런 거 같은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진하게 이렇게 좀 표시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라는 부분과 이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이 플럭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곧바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보다는 이 패턴에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패턴이 아니라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플럭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네, 바로 단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방향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뒤에 구조를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내부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전에 MVC에서 뭐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액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나타내는 객체를 말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객체입니다. 실제로 그 객체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은 이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담는 부분이고, 페이로드는 이 액션이 수행할 때 필요한 이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타입까지는 필수고요. 이 페이로드 부분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디스패처입니다. 디스패처는 액션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스토어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중앙 허브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액션 객체를 기반으로 적절한 처리를 좀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데이터 및 상태 등을 담고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상태와 로직을 여기서 담당합니다. 다음은 뷰인데요. 스토어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을 감지하고 이를 화면에 그려 다시 렌더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플럭스에서 뷰는 MVC에 나오는 그 뷰와 좀 달리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한편 또 데이터를 자식 뷰에 전달할 수도 있는 일종의 좀 뷰 컨트롤러라고 좀 봐야 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를 좀 컴포넌트라고 좀 봅니다. 여기 플럭스 아키텍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봐보죠. 여기서 웹 API와 웹 API 유틸즈는 사실 플럭스와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데이터 흐름과는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지금 보면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반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화살표가 반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럭스에서 이 데이터의 흐름 부분만 나타낸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액션이 좀 발생하게 된다면 디스패처가 이 액션을 받아와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 후에 이것을 스토어에 저장된 정보가 스토어엔 이제 저장된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원래 있던 상태가 좀 변경이 된 거죠. 이 변경된 스토어에 있는 정보가 최종적으로 이 뷰로 전달이 되어 변경된 UI를 그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뷰에서 상호작용을 좀 할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또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상품 추가 과정 사이클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상품 추가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 add product라는 이 액션을 생성하고 이를 디스패치에 전달하게 됩니다. 디스패처는 이를 프로덕트 스토어에 전달하고 이 프로덕트 스토어는 액션을 좀 처리하여 상품 목록에 새 상품을 추가한 다음 상태 변경이 감지가 된 스토어는 이를 뷰에게 알리게 됩니다. 뷰는 스토어에서 변경된 상품 목록을 받아서 화면을 다시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럭스는 단방향 데이터의 흐름으로 상태 관리의 복잡성을 좀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플럭스를 따르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인데요. 모두 전역적으로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덕스와 요즘 핫한 신인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스탠드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리덕스는 리듀스와 플럭스의 합성어라고 하고 이 주스탠드는 독일어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리덕스에서는 플럭스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리듀서입니다. 이 리듀서는 리덕스에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다만 상태를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전 상태와 액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새로운 상태를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리덕스의 구조를 코드와 함께 살펴봅시다. 사실 리덕스 라이브러리는 혼자 쓰이기보다는 뭔가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서 리덕스 툴킷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또 있는데요. 그것을 저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 리듀서와 액션을 정의하는 이 슬라이스라는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간단한 예제로 카운터 슬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덕스 툴킷 라이브러리로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로 이제 하나의 리듀서를 생성한 뒤에 이렇게 네임 카운터라는 슬라이스의 이름을 좀 짓고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를 지정해 준 다음에 리듀서즈 아래다가 이제 각각의 함수를 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결국 상태를 변경하는 로직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때 이 자동으로 액션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액션 객체를 좀 확인하게 되면은 아까의 그 구조와 되게 비슷하게 타입과 페이로드가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이 따로 뭐 값을 넣지 않는 이상은 undefined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액션 생성한 부분과 리듀서를 각각 익스포트 시킵니다. 두 번째로 이 스토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리덕스 툴킷에서 제공하는 또 configure store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로 이제 아까 전에 그 만들어놨던 카운터 리듀서를 여기에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덕스의 좀 특징이 나오는데 원래 플럭스 아키텍처에서는 이 스토어가 여러 스토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리덕스는 이 하나의 스토어로 모든 상태를 다 여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운터라는 컴포넌트에 이 상태 변경하는 부분을 다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데요. 리액트 리덕스에서 제공하는 유즈 셀렉터와 유즈 디스패치라는 훅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유즈 셀렉터는 이 상태를 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state.counter.count라는 상태를 여기서는 읽고 있습니다. 이 유즈 디스패치는 아까 전에 제가 디스패처 설명할 때 이 액션을 이 스토어에 옮기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들어놨던 액션을 이 스토어에 옮기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버튼을 각각 이렇게 디스패치, 뭐 인크리먼트, 아까 전에 뭐 디크리먼트, 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상위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서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스토어라는 것을 전역으로 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전달하여 가지고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스탠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리덕스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았나요? 이 주스탠드는 그것보다 훨씬 좀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 이제 플럭스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단일 스토어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의 스토어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똑같이 카운터 예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 스탠드에 이 creat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스토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이 스토어에 이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줍니다. 초기 상태도 지정해 주고요.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 use 카운터 스토어를 가져온 다음에 use 카운터 스토어를 호출하여서 카운트,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리셋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다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현재 상태, 증가, 감소, 초기화 이런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최상위 앱 컴포넌트에서는 리덕스처럼 프로바이더로 감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카운터라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면 끝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주 스탠드에서는 이 액션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전달받을 디스패처 또한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어의 상태를 변경할 함수들만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주 스탠드 이래서 참 좋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테크2 준비하면서 방금 만들었던 이 카운터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디까지나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프론트엔드 관점이지만 오늘 우리는 MVC 아키텍처의 한계를 좀 살펴보고 플럭스가 이를 어떤 식으로 단방향 데이터의 흐름의 강점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효율적이게 어떤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눌러야 되겠군요. 또한 리덕스와 주스탠드 같은 이 플럭스 기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현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플럭스가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결국 플럭스는 단순한 상태 관리 패턴을 넘어서 이 복잡한 UI와 데이터 흐름을 다루는 데 있어 강력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플럭스의 원칙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며 긴 발표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